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이고요.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셨고 지금은 엄마와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엄마 또래나 이모 또래 어른들께 조언을 구할 수 없어서 그나마 이곳에 어른들이 많아 염치불구하고 이곳에 글을 씁니다. 대략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나 아무 생각 없이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무슨 생명이란 이름으로 14만원 가량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당장에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해 상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길래 바로 해당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 2건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 몰래 아빠가 가입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빚이 많습니다. 저 역시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혼자 타지에 방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앞밖에 일절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얕지만 제 나름의 하찮은 지혜로 까불어 보자면 지금은 보험을 들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도 빚더미에 여기저기 돈 달라는 곳 투성이인데 보험이라니.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족하다면 턱없이 부족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험이죠.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혹시 모를 미래의 내 건강과 금전적 여유, 그게 걱정이 되면 들어두는 게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보험이라. 한 달에 14만원가량 빠져나가는 이런 보험이 꼭 지금 필요한 건가 싶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있다면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 보험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뭔지도 모르는 암보험과 실비보험, 이런 게 필요한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사 상담사는 담당 보험사와 상담을 해보라고 계속 말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보험사와 통화가 됐는데 아빠랑 아는 사이인 겁니다. 저희 아빠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2년 전쯤 아빠와 이 여자가 카톡한 걸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오빠 오빠 거리며 하트를 날리고 기프티콘을 보내줬던 여자. 처음엔 우리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나 했는데 썩 그런 사이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따로 아빠에게 티내진 않고 모른 척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접했던지라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아빠가 보험하는 여우에게 홀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사라는 여자, 방금 저와 통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다가 저도 홀릴 뻔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보험료가 올라서 지금 이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추후에 이 정도 보험을 들으려면 30만 원도 더 들게 된다고. 자기 친동생이었으면 이거보다 더 센 거를 들으라 했을 거라며 여자는 자궁암, 유방암, 기타 등등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드러나야 된다. 아빠가 딸이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참에 재테크는 어떻겠냐라며 굉장히 제 생각, 아빠 생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명의자 본인과 직접 보험을 드는 게 아니면 자신이 벌점을 먹는데 이 벌점이 자신에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타격을 무릅쓰고 아빠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제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보험 들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꺼서 허덕이는 판국에 보험이라. 현재가 개판인데 미래를 걱정한다는 게 순서에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혹여나 아빠가 그 여자가 좋아서 보험을 들어줬건
정말 제 걱정이 되어서 보험을 들었던 이유 불문하고 아빠가 기분 상하지 않으시게끔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아빠도 많이 힘들 텐데 내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보험은 그냥 해약하겠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번엔 아빠 마음만 받겠다. 아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4만 원이면 아빠 기름값하고 맛난 거 사 먹고 그러기도 빠듯할 텐데 지금은 아빠 필요한데 쓰시고 나중에 아빠 일이 잘 풀리고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들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걱정하는 일 없게 스스로 몸 관리 잘하겠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략 이렇게 보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정말 저 위에 보험사라는 사람 말이 맞나요? 다시는 저렇게 좋디 좋은 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며 저는 저 보험을 계속 부어야 하나요? 아니면 얕디 얕은 제 지혜가 맞는 것일까요? 제발 어른분들 답을 알려주세요. 따로 저 스스로 보험 들어놓은 건 없어요. 제가 많이 어리고 사회 경험이나 이런저런 경험 부족 또는 저의 무지함 탓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악플보다는 조언을 바라고 쓴 글이니 부디 현명한 어른분들의 올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합니다. 보험사에 상담해보니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전부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걱정,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대댓글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곳에 글을 올리길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비보험이 뭔지 보험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 일처럼 화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댓글 써주신 대로 품질 보증 해지 꼭 이렇게 얘기해서 취소하려고요. 해약은 잘못된 표현이었네요. 그리고 몇몇 댓글에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냐? 혹은 아버지가 계좌번호를 어떻게 아냐? 이런 말씀들이 보여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잠시 제 계좌가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통장을 아버지가 3개월 정도 쓰셨었고요. 비밀번호 또한 알고 계십니다. 또 작년 여름 제 생일날 이 계좌로 옷 한 벌 사입을 하며 50만 원가량 입금해 주신 적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제 계좌를 보험 가입할 때 쓰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3월 초쯤 아버지가 대뜸 카톡으로 민증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하셔서 그때 제가 바쁘기도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네요. 이런 부연 설명까지 써버리면 글이 너무 길어져 읽어주시는 분들이 스압을 느끼실 것 같아 최대한 줄여 쓰다 보니 자세히 못 쓰게 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보험사 상담사랑 통화할 때 어째서 본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느냐 따지니 전산 기록상 어떤 번호로 모니터링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에게 모니터링이 무엇이냐 물으니 모니터링이란 증권을 받아서 내용을 다 숙지했는지 이것저것 본인에게 묻는 절차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번호는 내 연락처가 아니고 처음 보는 연락처이며 그렇다는 건 저 번호 주인이 나인 척 행세를 했다는 뜻이냐 하니 그 부분까지는 자기네들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돌립니다. 위에 저 휴대전화 번호는 처음 듣는 번호였고요. 어이가 없어서 상담사 전화 끊고 이 번호로 전화해서 당신 누구냐 화를 내니 자기 이름은 무엇이고 지금은 보험 일을 그만뒀고 이관을 했다더라고요. 이관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길래 아니 그럼 지금 본인이 그 번호를 쓰고 있는데
생명보험 전산 기록에 그쪽 번호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전산 기록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녹취도 다 되어 있다던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뭘 알아야 따지든 화를 내든 하는데 무지한 제 스스로가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해당 보험사 전화해서 품질 보증 해지를 요청하고 보험은 취소하려고요. 댓글 써주신 내용 중 해약이 아닌 품질 보증 해지를 해야만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뭔지 몰랐는데 댓글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네요. 나중에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쯤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험을 들으신 건 그 여자분과 무슨 사이인지, 정말 그 여자분에 대한 마음 때문에 들으신 건지, 제 걱정에 들어주신 건지 모르겠으나 몇 달 전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께 자궁 쪽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되셔서 들어주셨으리라 생각하려고요.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산부인과 검사비 걱정에 아빠께 물어보려다 보니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엄마라면 얘기 꺼내기 참 편했을 텐데 제가 의료보험이 아빠 밑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빠한테 자식으로서 도리 같고 아빠 마음을 의심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따로 그 여자분을 처벌받게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희 아빠가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버리면 아빠 마음이 아프실 것 같네요. 보험금은 다달이 아빠가 내주실 생각이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에도 댓글이 더 이상 안 달릴 때까지 모든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꼭 챙기시고 다들 맛점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혼자 고민이 많은데 주위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눈팅만 하던 여기에 글을 써요. 두서없이 적어나가겠습니다. 제 고민과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 전에 엄마에게 1,000만 원 모은 걸 오픈했어요. 아버지 성격을 아는 아빠한테는 오픈할 마음도 없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오픈한 이유는 이렇게 돈을 잘 모으며 지내니 걱정 말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집에 빚이 2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집에 큰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었고 카드 돌려막기로 해결하셨나 봐요. 엄마 수입은 150인데 동생 교육비에 생활비 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고요. 엄마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저에게 모은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면서부터예요. 카드 대출을 많이 해서 신용도가 낮아 저에게 빌린 돈으로 카드 대출을 갚고 신용도를 올려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였습니다. 맨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죠.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판에서만 보던 집안의 지갑이 나인가? 우리 엄마가 가져다 놓고 안 돌려줄 사람은 아닌데 이러면서 복잡 미묘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히 싫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빚 내역이 얼마고 어디 카드값이고 토탈로 정리를 쫙 해서 알려주면 내가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로 얼마 정도 된다, 어디에 갚겠다 그런 거라면 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저희 엄마는 호언장담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다며 그날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일이 터졌어요.
엄마가 카톡으로 오늘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날짜를 까먹고 있었다고, 오늘 갚아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빌려가려고 하나. 나는 분명 정리해서 종이로 보여달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정말 싫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은 그겁니다. 그렇게 급하고 혹은 날짜를 헷갈릴 수 있다 해도 제가 돈을 모아놓았다고 들으니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엄마도 자기가 말해놓고 아차 이건 아닌가 싶다 해서 바로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큽니다. 돈을 모아놨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나서 집에 와서도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화 풀어 라며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게 더 화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이 없으니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데 대화로 풀어야지 어쩜 그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그 돈은 서울 올라갈 때 보증금에 쓰려고 모은 돈이고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걸 감사하게 살며 살아왔는데 유학도 가고 싶고 학자금 대출 3천도 있는데 자꾸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도 가져가나 라는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제가 학자금 갚을 거라고 걱정 말라 하고 엄마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셨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1,000만 원 주고 연을 끊고 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데 엄마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정말 싫고 더 화나네요. 500만 원에 제가 욱하고 화내는 게 이상한 딸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제부터 엄마에게 돈을 오픈하지 말아야 할까요? 500만 원을 빌려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 소개를 하자면 먼저 저는 6살 차이가 있는 남동생 하나를 둔 25살 장녀입니다. 엄마 아빠를 얘기하자면 아버지는 생활력이 없으세요. 기술 좋은 노가다셔서 젊으셨을 때는 하루에 30이나 50만 원은 술술 버르셨고 그러다 보니 씀씀이가 커서 막 쓰고 다니셨나 봐요. 현재는 사람들과의 신용과 신뢰가 안 좋아 일용직 벌어 일하십니다. 집에 생활비 안 가져다 주시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쓰시고 그렇다 해서 집에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자상할 때는 자상하시지만 집에 돈을 안 가져다 주십니다. 주택이라서 기름 보일러 떼려고 하면 기름도 채워놓으시고 조금 무지하시고 집안 어질러 놓고 일제 치우지는 않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엄청난 모성애와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세요. 청소일도 하시고 현재는 병원에서 치매 할머니 간호하십니다. 어머니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싸우거나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그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주는 사랑으로 푸셨어요. 외식을 하거나 맛있는 걸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모성애가 강하셨습니다. 단점은 세금이나 보험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걸 아예 손도 대기 싫어하세요.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아빠의 사랑은 별로 없고 엄마의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엄마가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드신 걸 너무 보고 자라와서 내일 돌아가신다 하셔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것 같아요. 네, 못된 딸이죠. 압니다. 대신에 엄마에게 사랑이 굉장히 커요. 집착이라 할 정도로 맛있는 거 먹으면 친구보다 엄마 먼저, 여행도 엄마 먼저, 어디 좋은 데 가면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하루에 전화 2통 이상씩 하고 모든 인생에 엄마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19살 남동생은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속을 썩입니다. 크게 폭력이나 술 문제는 없지만 집안을 어지르거나 엄마에게 조금 대드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래에 비해 착하고 서글서글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합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엄마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힘을 내는 것도 엄마가 우선순위여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는 하소연들, 아빠가 생활비 안 가져다 주고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제가 계속 듣다 보니 엄마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똑부러졌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예체능이고 졸업하자마자 레슨하며 돈을 벌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적은 액수고 누군가에게는 큰 액수겠지만 사회초년생인 저로서는 뿌듯하고 시집갈 돈도 모으고 잘 살고 있다고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돈 오픈하자마자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도 못하겠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못된 딸인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반성 많이 할게요. 카톡 말투 너무 싸가지 없죠? 제가 봐도 그래요. 한편으로 평상시에 내 말투가 저랬지 하며 또 반성합니다. 제가 봐도 못나 보이는데 삼자가 보기에 여러분은 더 하겠죠. 카톡은 제가 봐도 보기 안 좋지만 올린 건 혹시라도 글 쓰다가 제 쪽으로 제 입장을 우선으로 쓰게 될까봐 그랬어요. 우선 카톡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24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타지 생활하면서 월세며 생활비 다 제가 벌어서 썼어요. 엄마의 사랑이 말뿐인 것 같다라는 말에 조금 보태면 친구들이 저를 보며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라는 말도 하고 엄마 친구들도 엄마 좀 그만 데리고 다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음 아픈 말이지만 엄마한테는 제가 보배고 저는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제가 화나서 돈을 주냐 안 주냐 보다는 이런 현실이 화나고 짜증나고 승질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안 풀려요. 그깟 500 편히 엄마 써 라는 말도 못하는 이런 걸 고민하나 싶다가도 아니야 계속 이러다가 엄마가 계속 달라 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어떤 분 말씀처럼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엄마가 고민하다 한 번 말한 걸 못 받아주냐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민하고 말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항상 뱉어놓고 제가 상처받으면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같은 레파토리세요. 정말 돈 부분은 엄마가 고민하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할게요. 그리고 500은 드릴 거예요. 500이 뭐야? 1,000만 원 모은 거 다 드릴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제 고민이 너무 작아지네요. 감사하며 살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7월 달에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남편이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장이라 저를 피부양자로 보험에 넣으려고 했더니 제가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잡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및 학원만 다녀봤지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제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유흥업소에서 5년간 4천만 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알려준 상호명을 네이버에 찾아보니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전화해서 거기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헷갈렸나 보다. 별일 아니다. 내일 세무서 가서 수정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졸지에 내 신랑한테 과거에 술집에 일한 과거 있는 여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명의 도용을 당했다. 아무래도 내 명의를 도용해서
그 업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하려 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건지 아닌지 네가 어찌하느냐. 그리고 그런 건 신고해봤자 너한테 남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얘기하길래 마침 경찰서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형사가 112 상황실에서 있는 경찰분 한 명을 부르시더니 저를 넘기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경찰분은 얘기가 통해서 저보고 억울하겠다고 그 사람들 탈세를 목적으로 그러는 거 맞다고 꼭 고소하라고 고소장을 써주셨어요.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라면서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있는 사실을 얘기했더니 또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그 업소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건지 실수한 건지 네가 모르는 일이지 않냐며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세무서에 가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근로부인 확인서만 제출하면 수정해 주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탈세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명의도용죄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저는 그간 그것도 모르고 보험료 및 세금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라간 거 보고 의아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가 그런 유흥업소에서 쓰이면서 나를 과거에 유흥업소 종사자로 기록되어 남아있다는 게 너무 불쾌한데 다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자기네들 기관이랑은 상관없다는 식으로의 대처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다가 그냥 별 탈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고 저처럼 이렇게 피해자인 제가 알게 됐을 때 신고하면 그 업소 측에서는 수정만 하면 끝인 건가요? 다른 처벌은 받지 않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편이 저를 계속 의심하고 있고 저 역시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한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모두 나 몰라라. 다른 기관에 연락해서 신고해라. 이런 식들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근로부인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치만 저 사람들은 명의도용 및 탈세를 했는데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아주 어렸을 때 9년 전에 글을 써보고 글을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많이 읽으실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의 팩트는 허위로 소득 신고된 부분은 그 사업장 사장과 얘기해서 수정하면 저한테 피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사장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수정을 해줘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었으나 제가 그동안 모르는 동안 또는 이 결혼을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앞으로 계속 피해봤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기관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다. 수정하면 피해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응들이 화가 나서입니다. 저는 실수였건 고의였건 얼굴도 모르는 아무 관련 없는 제 명의를 도용해서 그동안 이용한 것에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처벌이 어렵다고들 하니 억울해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이름을 모르더라도 제 민증 사본 따위는 없어도 아무렇게나 민증번호를 적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민증번호랑 맞아 떨어지면 저를 고용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 세무서 직원분이 정확하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글재주가 너무너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오해하고 주작이라고 의심하고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막말하고 그동안 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해명글 쓰고 주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사진들을 첨부하는 것 보고 남들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억울하네요.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 이 글 쓰는데도 귀찮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 선임 안 하는 게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 저랑 같은 상황을 겪어봤다고 댓글 다는 분들 댓글 보세요. 변호사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신랑이랑은 이 일로 심각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은 의심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노발대발한 거고 신랑은 별일 아닌데 국세청에 신고하고 말자 이런 식이에요. 워낙 천하태평인 사람이라 지금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는 세금이 조금 올라간 거 말고는 큰 피해는 없었기에 그 업소 측에서 수정해준다 했으니 허위 신고로 인해 좀 더 오버됐던 세금권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각자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는 게 화가 나서 쓴 글입니다.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찾아가랍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국세청에 찾아가랍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사업장에서 내 명의를 도용해 탈세를 하려는 것 같다. 최근 5년간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허위로 소득이 잡혀있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수정하면 별 문제 없다. 그 사업장에서 실수로 내 명의를 그렇게 올린 건지 진짜 탈세 목적으로 올린 건지 당신이 알 수 없지 않느냐. 그 가게에서 수정 신고를 하면 우린 수정만 해주면 된다. 명의 도용권은 우리 알 바 아니니 경찰서 가라 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쓰고 온 것입니다.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집안이 부유했을 텐데 왜 대학을 가지 않았냐고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며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학원을 전전했던 이유입니다. 집안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성격이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었고요. 낯을 많이 가려서 남편도 연애 때 고생을 많이 했을 정도인데 제가 유흥업소 일이라니요. 두 번째 추가. 처음에는 소득신고가 재작년 거인데 왜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냐, 말도 안 된다, 자작이다 하다가 이제는 대학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는데 술집에서 일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들 하시니 대학 안 나오고 직장에 다닌 적 없으면 무조건 술집에서 일하나요? 네이버 지식인만 쳐봐도 저 같은 사례가 허다하던데 거기에 답변들 보면 전문 세무서 답변들도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저도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쓸 걸 그랬네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어렵게 쓴 것인데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가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친엄마 남편한테 사기결혼 폭로하면 제가 나쁜 건가요? 말 그대로 제 친엄마가 어렸을 때 사고치고 절 갖고 낳자마자 바로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입양 가서 아픈 양부모 밑에서 평생을 지내왔고 올해 21살인데 양부모님과의 세대 차이와 가정, 건강 문제 때문에 저를 키워주신 홀아버지를 부양할 집안의 가장이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친엄마의 지금 남편은 이혼해서 아들 하나 키우고 지내던 사람인데 둘이 재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신랑의 아이가 어렸을 때 둘이 만나서 그 아이는 제 친모가 당연히 본인 부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 상대에게 본인은 불임이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결혼 생활은 5, 6년 정도 됐습니다. 감정 다 빼놓고 상황만 본다면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제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완전 1급 기밀 수준으로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제 존재 자체를 숨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저는 힘든 유년 시절을 겪어봤고 제가 원망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폭로한다면 그래도 저를 낳아준 친모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도 다 알고 그 아이도 잘못 없는 것도 알고 저는 이제 다 커서 엄마 품을 찾을 나이도 아닌 거 머리로는 확실히 아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에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질투랑 부러움은 한 끗 차이지만 다른 감정이잖아요. 저는 정말 질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제가 꿈꾸던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가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질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라오면서 엄마가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양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양엄마 얼굴은 기억도 안 날 정도이고 연세 많은 아프신 아버지가 평생 살림을 해보신 적도 없는 사람인데 혼자서 저를 되게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접어 만드는 날에는 일부러 하나는 못생기게 만들어서 아빠한테만 줄 수밖에 없다며 친구들 앞에서 아쉬운 척 연기를 했고, 크리스마스나 생일,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아빠가 물어볼 때마다 엄마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어머니의 부재를 묻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 도시락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고, 학부모 참여하는 시간, 운동회 등등 그냥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다못해 어렸을 때 혼자 간 목욕탕에 또래 친구들은 전부 엄마랑 있어서 뭔가 민망해 씻지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성장이 빨랐던 편이라 성교육을 받기 전에 월경을 시작해서 아빠한테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었고, 그게 월경인 줄도 몰랐고 병에 걸린 줄 알고 나름 티 안 나게 한다고 매일 검은 바지에 휴지를 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피에 관한 모든 것을 검색해 책으로 월경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월경이라는 개념만 알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물건을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아빠한테 말도 못했었고, 제 용돈으로 라이너만 간단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 학교에선 두세 개를 붙여놓고 집에선 휴지를 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월경에 관한 상처받은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속옷 사이즈도 잘 몰라서 정말 매일 가슴에 멍이 들고 그 멍이 몇 년을 들어있다 보니 멍 모양 그대로 착색도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야 속옷도 제대로 입기 시작했고 첫 월경을 축하받았다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엄마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이 한참 사춘기 때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하소연을 할 때도 그조차도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픕니다. 병에 걸렸는데 친부는 친모 본인조차 누군지 몰라서 유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아빠는 연세 때문에 퇴직하신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척 원래 안 가고 싶었던 척 하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생산직에 입사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1년간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빠도 부양 못하고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고 친구들도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픈 저 때문에 아버지 퇴직금은 전부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 돈을 안 썼으면 지금 아빠 보청기 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병원비 한 번만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숨이 막혀 말을 잘 못하니까 신고를 하면 응급실 비용이 들어 안 된다고 가기 싫다고 몸부림쳤지만 의사 전달이 안 되니 결국 가게 됐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말이고 새벽 시간이었죠. 제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다 새내기 대학생인데 돈이 어딨나요. 퇴원조차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주무실 시간이었고 청력이 소멸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주무실 땐 전화를 해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어른도 없고 친인척도 없어서 친엄마한테 퇴원 동의랑 응급실 비용만 부탁했는데 심지어 갚겠다고 하고 여쭤본 건데도 알아서 하라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는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꽤 최근 일이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도 받았을 테고 어린이날 선물도 해줬을 텐데 왜 아빠랑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내 엄마가 다른 애 엄마로 살고 있나 등 원망이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원한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니던 관심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누굴 미워하는 감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무도 용서를 구한 사람은 없는데 혼자서 억지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늦게라도 엄마 소리 해보고 싶고 간간히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아픈 거 잘 참아서 아프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무식하게 독감을 버티다가 폐렴까지 만든 사람인데도 병 걸린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지금도 아프고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너무 미워요. 왜 그 애는 아들이고 나는 딸이 아닐까? 왜 본인이 낳은 자식은 신경도 안 쓸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남편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폭로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엄마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 같고 그리고 남편이랑 아이도 불쌍하고 말로는 욕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겉으로만 센 척하는 찌질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상상 한다고 해서 제가 현실에서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도 아는데 요즘 들어 계속 마음속에서 불쑥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게 현실이 된다고 한들 저한테 득도 아니고 독이 될 거란 걸 아는데도 그만큼 믿고 힘든가 봅니다. 그냥 제 심보가 나쁜 거겠죠. 괜한 우리 아빠만 평생 고생시키고 효도 못 해드린 제가 더 죄인이겠죠. 근데 마음의 균열이 한번 생기니까 이성을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그동안 없이 살아와 놓고 이제서야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어린애 같은 생각인 거 아는데 너무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읽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두니 속은 조금 시원합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친부는 친모 본인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입양시설에 맡길 때 작성한 서류에도 친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 19세가 지나면 법적으로 본인의 입양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걸 알게 된 경로는 어릴 적 가까웠던 친척의 말실수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장 찾을 수가 없어서 성인 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본인도 술 먹고 실수한 거고 지인이랑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며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임신도 5개월 때 알아서 지우고 싶었지만 못했답니다. 제가 집요하게 알아내서 그나마 저거라도 들은 겁니다. 이런 글을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정신병이죠. 마음 같아선 그 서류 파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태명이 친모 성씨를 따라서 너무 적나라한 공개가 될 것 같아 못하네요. 지금 이름은 양부모 성씨지만 친모가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그대로 사고 친 거 맞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사고였다고 그러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자 증명은 굳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산부인과에서 저를 낳은 게 아니라 시설에서 연계된 곳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절 낳고 바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아직 입양을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서 시설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 내용까지도 전부 시설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댓글에 주작이길 바란다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보다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친모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입양아들이 많거든요. 영화 아니고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로해준 댓글들도 전부 감사합니다. 여러 조언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답해야 할까 밤새 서글펐네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에 계속 친모의 정보를 어찌 알았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입양을 어떻게 하냐 등 제 하소연과 관련 없는 질문들이 많아 또 댓글을 남깁니다.
양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빠보다 10살 젊으셨고 양 심사 기준도 정식으로 다 통과하셨고 기간도 꽤 걸렸어요. 결혼한 지 20년 다 되어 가는데 시험관이며 뭐며 다 해봐도 결국 안 생겨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 시설을 돌아보시다 생후 1개월 반 된 저를 처음 보신 거고 거기서 제일 어린아이고 제가 계속 울었는데 아빠랑 눈이 마주치니까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작은 공장에서 사업도 하셨고요. 이혼 사유에 양엄마가 저를 학대, 방임한 것도 있었지만 사업이 망하게 만든 사람이 엄마라서 그렇게 됐어요. 애초에 한부모는 입양 못합니다. 그리고 친모 정보는 성인이 된 입양아 본인이 기관에 친모를 찾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친모도 알겠다고 할 경우 서로의 정보와 입양 서류 전부 다 공유해 줍니다. 연락처는 할머니, 엄마 두 분이 서류에 적혀 있었고 현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물로 전달됩니다. 외국으로 입양 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었다니 신기하다 그랬다는 대화 내용을 기관에서 전해 들었고 제가 손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얼굴 한 번이라도 봐달라고 해서 만남이 시설에서 성사됐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고요. 그걸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입양 보육시설 기본 시스템 구조는 매뉴얼이 당연히 있어요. 흥신소도 아니고 어찌 아냐는 소리는 듣기 거북하네요. 5번째 사연입니다. 애를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정상부모, 비정상부모가 확실히 나뉘네요. 애를 키워보면 안다는 사람들, 네, 맞아요. 애를 키워보니 그 행동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애가 우는 거요. 애가 울 수 있죠. 울게 냅두는 애 엄마가 잘못된 겁니다. 애가 식당에서 컵이고 수저고 휴지고 뜯고 던지는 거요. 애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뜯고 던지고 하더라고요. 애 키우니 알겠지만 부모가 되니 그걸 인지하고 미리 장난감 챙겨갑니다. 소리 안 나는 치발기, 실리콘, 소리 나는 사운드 등등으로요. 그리고 애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일단 식당이든 카페든 어딜 가면 애가 못 잡게, 애가 못하게 다 애 반대쪽으로 치워두고 가둬놓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애 키워봐라 이게 되나 라는 비정상 부모들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지 하고 테이블 밑에 기저귀 버리지 마세요. 진짜 창피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 열심히 잘 키우는 정상 부모님들까지 욕먹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모님들은 제대로 치우고 나오는데도 옆 테이블과 옆옆 테이블에서 저 애엄마는 비정상 짓을 할까 안 할까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애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내 애 욕먹이기 싫어서라도 내 돈 쓰고 내 에너지 씁니다. 이럴 자신 없으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 확실히 밖에 나오니 숨통 트이고 살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보다 몇 배 이상은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가 사고치나 남에게 피해주나 신경은 쓰지만요. 나오는 자체가 좋기에 감수합니다. 나와서 애니까 봐줘라.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 키워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밥 덜 먹고 애 챙겨야 한다는 걸요. 그게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애는 죄가 없어요. 그 부모가 죄지요. 그러니 비정상, 맘충 소리를 듣죠. 애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애 부모보다 부모 행동과 애 얼굴이 더 기억에 남고 욕을 하죠. 내 애 욕먹이기 싫으면 나와서 행동 좀 똑바로 하세요. 이제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작년이 생각나네요. 룸을 잡았는데 형님 딸이 수저통 모든 통들을 다 들고 물고 빨았는데 형님은 그걸 다시 수저통에 넣더라고요. 휴지는 죄다 뽑아서 날리고 있고 고기판에 몇 개 타기도 하고 기저귀는 심지어 똥기저귀는 구석에 숨기기에 역겨워서 밥도 못 먹었네요. 놀래서 형님 그거 그래도 돼요? 했더니 아무도 모르니 괜찮아. 애 키워보면 이렇게 돼 하던 형님. 애 안 낳아봐서 모르지? 라는 그 눈빛. 궁뎅이 몇 대는 맞아야 될 것 같은 시조카 얼굴. 너무 충격이었어서 애 낳고 키우는 지금도 자주 안 만납니다. 애 잘 키우는 저보고 극성이라고 할까봐요. 극성이 아니라 제가 정상인 건데 말이죠. 그리고 애가 사촌 누나 하는 거 배울까봐 못 만납니다.
소리 지르는 걸 놀이로 합니다. 남이 째려보면 귀여워서 본다고 이모 안녕 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라 안 만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비정상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젠 말해줘야겠어요. 전 애 키워보니 절대 그런지 못하겠네요 하고요. 비정상 부모들 제발 배려라는 걸 알고 삽시다. 개념만 단어도 별로예요. 당연한 일, 당연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왜 개념맘이라는 말을 하나요? 아무튼 애 키워보면 안다는 소리를 확실히 느낍니다. 추가, 오해하지 마세요. 애 있는 집은 나가려면 무조건 눈치 보며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눈치 보나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쓰고, 내 에너지 써가며 먹고 보고 즐기면 됩니다. 다만 아이로 인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고 살았으면서 애 내세워서 정당화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저 당황스럽게만 봐왔고, 애 키우면 저 상황이 이해가 될 거라는 말, 나도 저렇게 할 거라는 말이 참 오랫동안 머리에 박혔나 봅니다.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상식적으로만 행동하면 되는 것을요. 눈치 보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요. 누가 집에만 박혀 있으랬나요? 전 애 있어도 아가씨 때처럼 애 없을 때처럼 행동합니다. 나가는 거 좋아하고 카페 좋아하고 바람 쐬는 거 좋아하고 등등 다 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뭐 흘리면 닦고요. 소리 크게 안 내고 애가 있어서 애가 소리 내고 뭐 하려 하면 바로 제재합니다. 제가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서 아기 다칠까봐 특히 아이에게 집중하기도 하고요. 애가 잘 안 우는 아이고 혼자 잘 노는 아이인 것도 맞지만 절대 방치는 안 합니다. 아기랑 대화할 때도 아기 얼굴 옆에서 말하고요. 대신 애 데리고 독서 테이블 등 요새 새로 나온 카페들은 개인 책상 테이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룸이 있지 않은 이상 아예 안 가고요. 개념녀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듣는다고 돈이 들어오나요? 그때 그 엄마들이 너도 애 키워봐 하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던 언니들이 떠올라서 쓴 글입니다. 싸움 붙이려 한 거 아니고 헐뜯을 대상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애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본인 잘못 인정 안 하고 아기 키우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애기 있는 부모들을 묶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한 글입니다. 제가 모든 부모들을 비정상 부모로 묶었다뇨. 전 그런 사람들하고 묶이고 엮이는 거 싫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쟤도 애 있네, 내 편이다, 저 애도 더럽히겠지. 이렇게 모든 애 엄마들이 다 피해주고 산다고 묶던데 말이죠. 댓글을 다 읽진 못했지만 댓글에 2년만 더 키워봐 라는 댓글이요. 제 글이 웃긴가요? 이제 얼마 안 키워서 그저 웃긴 건가요? 2년 더 키우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나요? 아니면 모든 엄마들이 애가 점점 클수록 비정상 부모가 되어간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아무튼 전 판을 자주 하진 않지만 2년 지나고도 생각나면 연결해서 쓸게요. 그런데 2년 뒤에는 당연하지 않은 행동들이 당연하게 이해가 되나요? 저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그랬나 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2년 뒤 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뛰어다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남에게 피해주는 횟수와 수준이 달라지겠네요. 제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 수준이 달라지겠네요. 그때 되면 부모인 제가 힘들고 지쳐서 남에게 피해를 주든 소리를 꽥 지르든 영상을 저 건너방까지 들리게 크게 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는가 봅니다. 그리고 100% 통제요.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을 100% 통제하며 키우나요? 아기일 때, 부모가 해줘야 할 때, 미성숙할 때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내고 바른 인성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게 부모지 100% 통제하며 키우는 게 부모는 아닙니다. 침 뱉는 게 잘못된 거다, 더러운 거다, 불쾌한 것도 혐오스럽다는 걸 성장하면서 알려주고 키워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하루 종일 붙어서 통제하라는 게 입에서 나온 방구인가요? 나가서 잘못된 행동하면 비판받고 욕먹겠죠. 어느 성장 이유는 제 소관을 벗어나고 크고 난 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느냐로 갈리겠네요. 아무튼 애 엄마 되어봐. 너도 나 이해할걸?
너도 나처럼 될걸 이라는 게 부모가 되어보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2년 뒤 뛰어다니는 애들은 더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뛰는 애, 불판이랑 부딪히는 상상만 해도 절대 못 뛰게 할 것 같아요. 방금 나온 파스타에도 화상 입는 거 아시죠? 그거 방치인데 암묵적 방관 아닌가요? 저보다 앞선 선배 부모님들 신생아 때 돌 지나고 어린이집 등등 커가면 더 힘들죠. 열심히 육아하고 아이 키워내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도 아마 그 시기를 지나 힘겹고 고되고 억울한 일도 생길 겁니다. 대충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날이 불쑥불쑥 오겠죠. 그렇다고 에이스니 봐줘라 라며 합리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힘듦을 아무도 모르는 남과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저와 비슷하게 그럴 겁니다. 애니까 참아, 애 소리니까 괜찮아, 애 똥이니까 괜찮아, 애니까. 그렇게 핑계로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고요. 합리화시키지도 말자고요.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일부분인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일부 부모님들로 인해 창피하고 억울했던 순간이 떠올라 쓴 글입니다. 두 번째 추가. 사실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게 더 보이고 안쓰러움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저도 육아를 하니 알겠더군요. 그래서 힘드니 바람이라도 쐬고 나오려니 오히려 배려 안 하는 부모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더 많아요. 심지어 길 가다 담배 피는 젊은 청년들, 애기 보면 휙 돌아요. 조금이라도 냄새 안 가게 하려고요. 오히려 애기 데리고 나온 애 아빠들이 아예 대놓고 연기 뿜는데 우리 애도 맞는 거 너네 애라고 내가 피하겠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구나. 내가 이 식당에서 아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 시끄러워지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다른 부모가 또 와서도 편하게 식사하고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저 편하자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요. 아무튼 천천히 댓글 다 읽고 맘충이라는 단어 빼고 부모, 비정상부모로 바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쓸모가 있나 싶지만 그 단어로 인상을 쓰이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글에 공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글에 재수없음이 느껴졌다면 제가 말솜씨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가 없으신 분들, 애를 다 키워내신 분, 현재 육아하시는 분, 세상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뇌에 더 많이 박히겠지만 정말 일부이고 열심히 육아하고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 조동 모임 10명인데 10명 다 가방에 똥기저귀 챙길 비닐 챙겨가고 어딜 가도 항상 자리를 뜰 때 10이면 10, 다 뒷정리 최대한으로 하고 나올 정도로 정상 부모들이 더 많아요. 애 울면 다 같이 달려들어 달래고 대신 안아주고 등등 노력합니다. 어딜 가도 비정상은 정말 소수이니 애기 안고 어디 들어오면 아직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눈치 주고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제 글에 특정 단어로 많은 분들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되도록이면 많이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이혼한 부모의 손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친가 쪽 조부모님이 걷어주셔서 20대 중반까지 성장한 여학생입니다. 조부모님 손에서 시골에서 자라 그저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만 공부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고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때서야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제 생각을 비웃듯이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은 저를 더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4점대를 유지하던 성적은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서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 2년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죽지 말라는 법은 없듯이 휴학하는 동안 하늘이 보내준 사람인 듯 정말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와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 덕분입니다. 2년 휴학으로 원서 쓸 시기를 놓쳐 고민을 하던 제가 공무원이라는 길을 발견했고
현재 지금 공무원 공부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약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며 오히려 학자금 대출로 5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생각 중이시고 남자친구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은 한번 도전해봐라. 떨어져도 결혼시킬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확신은 없지만 계속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당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내년 결혼 생각 중이신 날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일을 지금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별 차이 없다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경쟁률의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뵐 낯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조언을 구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간호직 공무원 8급이고요. 경력 경쟁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 있는 분들끼리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커트라인이 90점대입니다. 두 번째 추가.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많이 놀랐어요. 정말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첫 댓글을 보고 밤새 공부하고 잠들어 이제 글을 확인했는데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서 쓸 시기가 놓쳤다고 말씀드린 것은 간호학과는 보통 연초부터 9월달까지가 원서 접수 시기 면접이고 저는 2학기인 9월에 복학했기 때문에 올해 원서 접수할 것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간략하게 적었지만 학생 시절 저는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수업하며 자전거로 15분 거리를 점심시간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집에서 밥 먹고 오고 또 실습하면서 하루 한 끼 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휴학하기 전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실습 시간을 대여금으로 몰아넣고 쉴 틈 없이 오후 11시까지 아르바이트 생활도 하며 빠듯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학기엔 남자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간도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게 학기를 마칠 수 있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졸업 후에 당장 한 달 기초생활수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서 여유 있게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 이번 연도까지만 공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셔도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아 숨막힐 정도지만 많은 분들이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시고 또 응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어 이번 연도만 정말 코피 터지게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또 고아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운하시겠다고 하신 댓글을 보고 아차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꼭 잊지 않을게요. 가난한 사람이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잘 살게 되어서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도 이런 저를 알고 시험에 떡 붙여주고 저는 신나서 후기 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고생했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